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생물 오늘 해설 강의를 맡은 정단휘입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난주죠. 지난주 임용고사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아마 답안 작성을 하고 나오셨을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가채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번 문항부터 제가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을 보면 속시식물의 생활사라고 했는데 아마 이 1번 문항을 보면서 두 가지 경우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고등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이렇게 쉬운 문항이 나왔어? 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는 뒤통수 맞았다. 이건 너무 쉬워서 좀 이렇게 등한시했던 부분인데 출제가 돼서 조금 힘들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속시식물의 생활사인데 그림을 바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속시식물에서 소포자 모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해서 일반적으로 수정에 참여하는 정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C방에서 감수분열과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기역을 만들고 거기에서 니은까지 이제 답이 도출되겠죠. 한번 참고로 문장을 읽어보면 8개의 반수체 핵을 가지는 뭐로 발달한다 라고 한 게 기역이었습니다. 기역을 보면 8개의 핵을 가지는 반수체 핵을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배낭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배낭 말고 다른 내용을 적었는데요. 배낭 외에 부르는 게 예를 들어서 자성배우체라는 말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성배우체 일반적으로 배낭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그 외에 용어적인 표현으로는 자성배우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었을 때 니은은 저장 조직으로 발달한다. 뭘 저장하느냐 하면 양분을 저장하는 조직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3배체, 보통 저희가 3N이라고 표현을 하죠. 3배체의 니은으로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3배체의 니은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양분을 저장하는 배젖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배젖만 씁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의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막 한자를 또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할 때 이 젖자를 유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유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배젖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사실은 난이도는 하에 속한다. 굉장히 낮은 난이도고 실수가 없었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배낭, 니은은 배젖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오히려 1번 문항보다도 2번 문항이 훨씬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2번 문항은 예를 들어서 운동 단백질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미세 소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가 되었죠. 그 첫 번째가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네인입니다. 디네인 단백질이 있는데 아마 단순 암기처럼 외우고 계실 거예요. 키네신은 음성 말단에서 양성 말단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운동 단백질이고 디네인은 양성 말단에서 음성 말단 쪽으로 물질을 운반해주는 운동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두 운동 단백질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ATP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형의 머리라는 부분에는 ATP아제 효소 활성이 있어서 ATP를 ADP로 분해시키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디네인이 움직이는 방향 D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음성 말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키네신의 운동 방향인 양성 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신경세포체 가 내용이 있는데 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A라고 적혀 있는 신경세포체 내의 부분과 그리고 축삭돌기 말단, 축삭 말단으로 가는 B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B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 말단이 되고 A 부분은 음성 말단이 됩니다. 음성 말단이 되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해설 강의라서 답안에 중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와 나의 A, D 중 미세소관의 양성 말단을 모두 선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성 말단은 여기에서 B와 C가 될 것 같습니다. B, C이고 기억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뒤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키네신과 디네인의 구역머리는 뭐와 결합 부위를 가지며 어떤 기억을 가수분해하여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ATP와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똑같습니다. ATP를 가수분해해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ATP와 B, C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면 1번 문항에서 2점짜리 문항이었죠. 1번 문항에서 배낭과 배저선 각각 1점씩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2번 문항에서는 기억의 ATP를 1점 그리고 두 번째 B와 C가 있는데 이건 채점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점의 경우를 보면 B와 C 두 가지를 적을 때는 부분 점수를 아마 채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C 둘 다 맞으면 1점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맞는다면 0.5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그렇게 어렵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3번도 사실은 1, 2번에 비하면 순간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3번 문항은 항상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식물 호르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이라는 건 아래쪽 부분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슈트 정단부 그리고 견눈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기억에 대한 물음이 옥신과 기억은 견눈의 생장을 조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견눈 생장의 조절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앞서 제시된 옥신과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인데 기억의 내용은 시토키닌입니다. 그래서 시토키닌은 견눈 생장을 조절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신은 견눈 생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고요. 시토키닌은 견눈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두 호르몬은 반대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조절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답은 시토키닌이고 아래쪽에 기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장이 억제된 견눈에 시토키닌이죠. 시토키닌을 처리하면 견눈 생장 억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견눈 생장을 하게 되어 옥신의 정단 우선과 반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시토키닌이고요. 다음으로는 지베렐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베렐린과 이제 니은은 C의 발화를 촉진한답니다. 발화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 발화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베렐린부터 앱시산, ABA, 그리고 다른 에틸렌, 기타 등등의 호르몬들이 관여하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지베렐린과 어떤 호르몬, 니은의 호르몬이 C의 발화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니은은 지금 잠정적으로 이 한 문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니은이 있는 다른 문장들을 보면 지베렐린을 처리한 C에 니은을 추가 처리하면 C의 발화가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발화가 억제된다. 그리고 C의 발화에서 지베렐린과 니은은 견눈 생장에 관여하는 옥신과 앞에 나왔죠. 시토키닌의 상호작용처럼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가장 키포인트가 이건 것 같습니다. 지베렐린을 처리한 C에 니은을 추가 처리하면 C의 발화가 억제된다 라고 했습니다. 발화를 억제시키는 관련 주된 호르몬은 ABA, 앱시스산이 됩니다. 그래서 ABA라고 적으시든 아니면 앱시스산이라고 적으시든
정답으로 모두 처리될 것 같고 3번 문제의 답은 기억은 시토키닌, 니은은 ABA, 앱시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똑같이 1점씩 채점이 되겠죠. 사실은 세 번째 문항까지는 뭐 세 번째 문항까지 평을 하면 가장 무난했다. 어떻게 보면 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풀면서 문항의 문항 전체에 어떤 변별력이 있을까 할 생각, 그 정도로 실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4번에 두 번째 문항부터 아마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포유류의 텔로미어, 말단 소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텔로미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보호기작으로 T루프, T고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제는 사실은 텔로미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소재, 주제죠. 근데 여기에 보면 기억을 먼저 풀기 위해서 말단 소체 중화표소 텔로mer에 있습니다. 기억 2가 말단 소체 3'의 말단의 반복 서열에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장만 보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결합하는 거지? RNA가 결합하나? 아니면 문득 든 생각은 역전사 요소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이렇게 딱 표기를 제시를 해줬죠. 기억이라고. 여기에 보면 말단 소체 중화표소가 있고 즉 짧은 가닥을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닥에 상보적인 핵산이 존재하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림상의 구조를 봐서 RNA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내용은 RNA가 될 겁니다. 그래서 RNA가 말단 소체 3'의 말단의 반복적인 서열에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기억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고요.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내용이 니은입니다.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NA 반복 서열을 가지고 있는 말단 소체는 텔로미어는 DNA 수성기작의 표적이 되어 염색체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니은이라는 말단 소체 결합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텔로미어에 결합하는 말단 소체 결합 단백질이 T 고리 구조, 루프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 아마 가장 많은 답은 아마 니은에 대부분 답을 많이 하셨을 게 실질적으로 보면 포유류라고 했기 때문에 TRF라는 답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RF도 TRF1과 T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전부터 알려져 온 건 TRF2가 T 고리 구조, T 루프에 관여한다, 더 많이 관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TRF나 TRF1 또는 TRF2 또는 TRF2를 쓰셨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 여기에 니은에 가장 잘 맞는 답은 TRF보다는 쉘터링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답안을 보면 쉘터린이라는 구조, 쉘터린은 단백질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T루프가 만들어진 이 구조와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의 복수 형태죠. 사실은 단백질, 결합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쉘터린 구조를 형성하는, 쉘터린을 형성하는 단백질 중에 TRF1과 2, 그 외에 TIN2, 그 다음에 POT1 등의 다양한 단백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건 제가 답안을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실제 채점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 아마 출제 교수님은 쉘터린이라는 구조, 쉘터린을 답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채점 결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답이 아마 TRF 였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논의를 거쳐서 어떤 걸 정답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쉘터린도 정답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TRF1, 2의 구분 없이 TRF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답을 쓰셨듯이 쉘터린이라는 걸
쉘터링이라고 답을 쓰셨던 아니면 TRF 뭐 1이나 2는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TRF라고 쓰셨던 두 개가 복수전답 처리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쉘터링을 쓴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고 TRF를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실 때 답안을 TRF라고 썼다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답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답은 니은은 쉘터링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TRF라고 쓰는 게 정답 처리되는데 가장 타당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중 어떤 거 쓰셨든 불안해하지 마시고 복수정답 처리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정답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RNA와 TRF 또는 쉘터링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답 처리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서는 어차피 포유류라고 했기 때문에 뭐 TEBP, TBP 같은 용어를 쓰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건 오답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모충류나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니은의 답은 TBP나 뭐 TBP 같은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니은 두 번째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쉘터링이나 그 외에 TRF라고 썼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채점 기준은 1점이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에 대해서 교과교육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총평 때 말씀을 드리고 답변들은 제가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교과교육론 답변을 다는 게 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정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만을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 8번으로 넘어간다면 체액성 면역 반응의 항체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항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8번부터는 전공 교과에서 차이가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억니은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항원을 만난 적이 없는 성숙한 미경험 B셀입니다. B세포가 세포 표면에 기억과 니은을 막결합 항체로 발현한다. 막결합 항체로. 기억과 니은은 B세포에서 동시에 발현될 수 있는 이제 여기서 정답이 나오죠. 항체 개별형, 유일한 항체 개별형이다. 이소타입, 아이소타입이라 부르죠. 그러면 기억니은에 들어갈 건 순서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소타입 IgM과 IgT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IgM을 먼저 적으시든 IgT를 먼저 적으시든 순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IgM과 IgT 유일한 개별형 이소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체성과변이, 체세포 돌연변이라 부르는 체성과변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체성과변이 그림이 나옵니다. 디귿을 풀기 위해 그 다음 문장을 볼 수밖에 없죠. 체성과변이 외에도 병원체와 처음 결합한 성숙한 미경험 B세포는 디귿을 통해서 다음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gM 대신 IgG를 생산하게 된다. IgM이 IgG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디귿은 뭘까? 다음에도 디귿이 나오네요. 디귿과 체성과변이 모두 AID라는 효소가 관여하게 된다. AID는 DNA의 특정 염기를 다른 특정 염기로 전환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디귿에 들어갈 건 뭐냐면 개별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귿에 대한 내용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개별형 전환이라는 용어입니다. 개별형 전환인데
개별형 전환 외에 동일한 용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항체 종류 전환이라는 용어도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별형 전환 또는 항체 종류 전환 또는 영어로는 클래스 스위칭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답은 개별형 전환 또는 항체 종류 전환 또는 영어로 클래스 스위칭이라고 하셔도 정답으로 100%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디귿으로 표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개별형의 명칭을 쓰고 디귿에 들어갈 명칭을 쓰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세 번째 AID의 역할을 염기 전환과 연관지어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4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여기에 있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항체 개별형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통 0.5점, 0.5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 아마 채점에서는 기역이 1점, 니은이 또 1점, 그 다음에 디귿이 1점, AID의 역할을 염기 전환과 설명해라 라는 이 염기 전환과 같이 설명이 되었을 때 1점이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점이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거의 절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IgM, IgT, 그 다음에 개별형 전환 또는 항체 종류 전환이라고 여기까지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맞춰주셨을 겁니다. 아마 이 AID라는 효소, AID가 조금 특이할 건데요. 이 AID는 뭐 Activation Induced 시토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시티딘 디미네이즈라는 효소인데 이 AID가 역할이 뭐냐면 실제 사이토신, 시토신의 탈아미노화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D라는 효소가 시토신을 탈아미노화 시켜버리면 시토신의 탈아미노화는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우라실로 바뀌어버리죠. 우라실로 바뀌어버리면 우라실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시토신 자리가 탈아미노화 되면서 우라실이 되고, 우라실이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우라실 자리에는 어떤 특정 염기가 랜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기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ID의 역할을 DNA 염기 전환과 연관지어 설명해라. AID의 역할, 시토신의 탈아미노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역할이, 그리고 뭐 우라실로 바뀐 부분이 다른 염기로 대체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D는 시토신을 탈아미노화 시킨다. 그리고 탈아미노화에 의해서 우라실로 바뀐 염기가 제거되게 되고 그 제거된 자리에 염기가 기존의 염기와 다른 염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표현형을 가지고 쭉 서술을 해주시면 정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 세 번째 문항이 변별 문항으로 학생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답으로 가채점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째, 9번 문제입니다. 올해 특징이 분자생물학적인 실험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뭐 깊은 내용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적 실험적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물질의 특성을 아느냐, 그리고 그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먼저 보실 게 첫 번째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단백질 Y라는 단백질 Y는 단백질 X를 암호하는 유전자에 포인트 뮤테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단백질 X를 만드는 유전자가 원래는 정상이고 단백질 Y를 만드는 유전자는 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바뀐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린 장기 한 개가 X에 존재하지 않는, X에는 없는 다른 어떤 특정 아미노산으로 치환되어 버렸다. 하나의 유전자의 점돌연변이에 의해서 저 아미노산은 지금은 뭔지 모르겠죠.
실험 과정을 보면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단백질 X와 Y를 정제했습니다. 나, 다가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나, 다가 있는데 나에서 보면 정제된 그 단백질 X와 단백질 Y를 이게 중요합니다. 베타 멜캅토 에탄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베타에미라고 부르는데 멜캅토 에탄올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기출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멜캅토 에탄올이 처음으로 기출된 지는 10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초기 때 멜캅토 에탄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멜캅토 에탄올은 실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황화 결합과 같은 공유결합을 파괴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는 가에서 생성된 X를 크기 배제, 젤 필트레이션을 시킨 겁니다. 여과를 시켜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시키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문제를 바로 보시고 결과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Y에서 세린 장기는 어떤 아미노산 장기로 치환되었는지 쓰고 나의 결과에서 베타 멜캅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멜캅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인 X죠. 정상적인 X 단백질이 분자량이 20kDa 되는 부위에 딱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Y는 뭔가 아미노산이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오히려 40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면 멜캅토 에탄올 특성상 공유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결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어야 뭔가 결합을 끊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황화 결합에 관여하는 이 다른 아미노산은 뭐가 되냐면 사실은 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테인이 될 수밖에 없죠. 시스테인 간에 설포 히드록시기 간에 SS 본드 시스틴을 만들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이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그거죠. 어떤 아미노산 장기로 치환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시스테인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고 나의 결과에서 멜캅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결과 처리한 결과를 봐라 라는 거죠. 그럼 처리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공유 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상의 분자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단백질 Y, 기능을 하는 단백질 Y는 일반적으로 3차 구조 이상, 보통 4차 구조 형태를 띈다고 볼 때 3차 구조의 중합체가 4차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X는 20kDa 나왔다라는 건 실제 그 결합이 어떻게 다는 겁니까?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 그 결합이 여기서는 시스테인 장기가 없으니까 20kDa로 떨어져 나와서 분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Y는 돌연변이죠. 사실은 시스테인 간의 염기가 바뀌어버린 시스테인으로 바뀌어버린 돌연변이기 때문에 시스테인 간의 이황화 결합을 형성합니다. 공유 결합을 형성하다 보니까 분자량이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0짜리가 2개 더해진 40짜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멜캅토 에탄올을 처리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공유 결합, 이황화 결합이 끊어져 버림으로써 다시 20짜리와 20짜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아미노산 장기를 쓰라라고 하면 시스테인이 되는 거고요. 나의 결과에서 멜캅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결과, 처리하지 않았을 땐 점도론변이에 의해 변화된 시스테인 간의 결합에 의해서 20kDa 분자량의 사실은 3차 구조입니다. 3차 구조가 결합된 4차 구조 40kDa의 분자량의 Y를 만들었다. 그런데 멜캅토 에탄올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공유 결합이 끊어져 다시 20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그 단백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긴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시스테인을 제외하고 나의 결과 중에서 왼쪽 처리하지 않은 것과 처리한 경우를 봤을 때는 뭐냐면 시스테인 장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황화 결합이든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 공유 결합되었다. 그리고 멜캅토 에탄올에 의해서 그 공유 결합이 끊어져서 원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시스테인 간의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20kD이 되었다. 더 줄여서 쓴다고 하면 뭐냐 하면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단백질 Y가 40kD이 되던 단백질 Y가 멜카프토 에탄올을 처리하여 공유결합을 끊었을 때 20kD인 분자량을 가지는 형태를 보였다라고만 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결과에서 단백질 X가 두 개의 분액으로 분리되는 이유를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과 단백질의 3, 4초 구조를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특징이 나오는데 굉장히 적은 분자 양으로 굉장히 적은 양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합된 어쨌든지 개별화된 부분을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즉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위체 간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kD짜리와 또 다른 20kD짜리가 있었을 때 얘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쨌든지 종류가 다르면 20, 20, 결합이 되어 있다면 40, 즉 뭉쳐져 있는 그걸 하나의 단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단위체 간의 결합이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서 해당되는 기본적인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이고요. 단백질의 3, 4차 구조를 근거로 설명해라 라고 물어본 건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멜카프토 에탄올에 대한 처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20짜리가 나오느냐 40짜리가 나오느냐 라고 보면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 하면 20kD짜리의 단백질, 사실은 이건 3차 구조겠죠. 3차 구조. 그래서 20kD짜리의 3차 구조 단백질이 비공유결합입니다. 여기서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뭉쳐진 40kD짜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4차 구조의 형태, 4차 구조의 형태는 40kD에서 나오고, 그리고 비공유결합이 형성되지 않고 단위체로 있는 20kD의 3차 구조 단백질은 20kD에서 피크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kD짜리의 3차 구조가 결합하여 두 배의 4차 구조를 이뤘느냐 아니면 3차 구조 형태로 이렇게 피크를 보였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분액으로 분리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단위체 간, 즉 혼합된 물질에서 각각의 단위체 간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백질의 3차와 4차 구조를 근거로 설명해라 라는 건 뭐냐면 그 단위체라고 말씀드린 게 20kD의 단백질, 3차 구조의 단백질과 40kD의 4차 구조의 단백질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문장으로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시스테인이 평가가 될 거고요. 시스테인이 평가가 될 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시스테인이 1점이 될 겁니다. 1점이 되고 멜카프토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결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유결합, 즉 이황화 결합의 절단이냐 절단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1점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럼 1점 1점이죠.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 혼합물에서 각 단위체를 순수 분리할 수 있다는 게 1점. 그리고 단백질의 3, 4차 구조와 연관지어라. 이게 3차 구조, 이게 4차 구조의 형태로 비공유 결합되어서 피크가 나타났다라는 게 1점. 그래서 1점 1점, 크로마토그래피 1점, 3, 4차 구조에 대한 설명이 1점. 이렇게 해서 4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은 해석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답안의 키워드가 아니라 문제풀이의 키워드는 멜카프토 에탄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끊어주는 멜카프토 에탄올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크게 났을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ABO식 혈액형하고 봄베이 표현형입니다. 봄베이 혈액형은 한 번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접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옅은 맨 마지막에 있는 탄수화물 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마름모 꼴에 당이 있으면 A형 항원이 되고 동그라미처럼 있으면 B형 항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 O형 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H인자라고 해서 그 당을 붙이는 세포막 사이에 인자가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형 항원이 있다 한들 H인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결합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A로 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베이 표현형이라 부르는데, 내용들은 한번 쭉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서 됐습니까? 읽어보셨을 거라서 문제풀이에 좀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들, 본베이 표현형을 보이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본베이 표현형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라지 H와 스몰 h가 있고 라지 H는 우성 대립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본베이 표현형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기억은 스몰 h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본베이 표현형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스몰 h이며 A, B 그리고 O형 조합에 상관없이 본베이 표현형은 기본적으로 H인자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ABO식 혈액형과 관계없이 O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스몰 h 유전자형은, 그리고 니형은 O형이 될 것 같습니다. O형으로 표현된다. 두 번째 문제는 유전자 I와 유전자 H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유전 현상의 명칭을 쓰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ABO식 혈액형이 정상적으로 발현되려면 H인자 발현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H인자 발현이 먼저 일어나야 그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그 위에 어떤 탄수화물, 항원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H인자가 먼저, 그리고 ABO식 혈액형의 항원 발현이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뭐 조건 유전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분류를 제가 아마 모의고사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이 H인자가 발현이 되고 다음에 ABO식 혈액형이 발현이 되는데, 이 H인자는 어쨌든 ABO식 혈액형 발현이라는 것에 전제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단 이 H인자가 혈액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전제 조건은 되지만 그 자체가 뭔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상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스테이시스라는 상위성은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유전학적 용어고요. 그래서 상위성 또는 상위유전 또는 에피스테이시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에 보면 기본 유전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디귿에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과 본베이 유전자형을 제시하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과 본베이 표현형의 유전자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부모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과 본베이 표현형의 유전자형을 연관지어 설명해라. 말은 되게 깁니다. 근데 디귿을 보면 B형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했고요. 앞에 보면 ABO식 혈액형이 O형이고 본베이 표현형을 보이지 않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본베이 표현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어머니는 H 유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라지 H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O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보이는 유전자형은 스몰 i, 즉 O형의 유전자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ABO식 혈액형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어머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ABO식 혈액형이 O형인 아버지인데 여기에서 B형이 태어났어요. O형과 O형인데 B형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뭘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는 본베이 표현형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본베이 표현형이니까 스몰 h가 되면서, 그리고
아들이 B형이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에게서는 B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는 B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요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A표식 혈액형 본배의 표현형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디귿의 자녀죠. 디귿의 A표식 혈액형 유전자라고 말했습니다. B형이니까 당연히 뭘 가져야 되냐면 B형의 유전자를 가져야 되겠죠. A표식 혈액형에서. 어머니는 줄 수 있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O형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형이 될 거고요. 본배의 표현형은 어쨌든지 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H가 되는데 아버지가 본배의 표현형이라서 스몰 h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렇게 라지 h와 스몰 h를 가지는 유전자형이 될 거다. 그러면 혈액형은 IB 그리고 스몰 i 그리고 본배의 표현형은 라지 h 그리고 스몰 h가 될 겁니다. 제시하고 그 이유를 부모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자형으로 표현해라 라고 말하면 여기에 썼던 걸 그대로 말해주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귿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ABO식 혈액형은 요렇게 스몰 i가 되고 그리고 본배의 표현형은 라지 h 언더바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h를 하나 가지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O형이기 때문에 O형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본배의 표현형 스몰 h가 되고 자녀가 B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B 언더바가 되겠죠. 그래서 B형 인자를 가지는 ABO식 혈액형으로 가지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자녀의 B형은 ABO식 혈액형상으로는 IB와 스몰 i를 받아야 되고 본배의 표현형으로서는 B형이 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라지 h와 받을 수 있는 게 스몰 h밖에 안 되죠. 스몰 h가 된다 라고 조금은 길게 차근차근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제 1점이 아니라 0.5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 기억과 니은 하나 두 개죠. 상위성이 있고 여기서 유전자형과 유전자형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위성은 그대로 1점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는 0.5점 정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0.5, 0.5, 1점으로 갈 거고 여기에서도 0.5점 2개 1점이 될 거고 나머지 이 설명이 1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0.5, 0.5, 1, 0.5, 0.5, 1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채점하시는데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그렇게 사전적 지식이 엄청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유전학에서 상위성이라는 개념은 순간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상위성 대신에 다른 유전 형태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상위성입니다. 11번은 간단하게 해설보다는 정답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분청되는 기억이 뭐냐? 신경관의 형성이죠. 분청되는 기억은 일반적으로 신경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경재라고 표현을 하고 신경재는 다르게 말하면 언덕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덕이라는 표현도 정답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요 기억에서는 똑같은 기억이지만 신경제인데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신경제 세포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기억에 타당한 건 뭐냐면 이런 표현들보다는 신경제라는 게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제는 신경관 등 쪽 부위로부터 상피 니은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잘 표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전공서적에 주로 나오는 거고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등쪽 부위로부터 상피 그리고 니은 전환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낯설을 수도 있습니다. 간충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충직 전환을 통해 떨어져 나온다라고 말하고 신경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쭉 설명을 해둔 겁니다. 피부색을 하는 멜라닌 그리고 말초신경계, 그 휴반세포, 갑상선세포 이때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건 실제 부신의 수질이 됩니다. 부신의 속질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분비하는 내용은 부신 수질 또는 부신의 속질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신
수질, 부신 속취. 기역은 신경제, 니은은 간충직, 그리고 두 번째 디귿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부신 수질 또는 속질이라 쓰고 디귿이 아세틸콜린 자극에 의해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이유를 자율신경계의 발생과 연관지어라 라고 했는데, 가장 심플하게 적으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의 절후 뉴런 형성이 실제 엄밀히 따지면 신경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은 부신 수질을 형성하는, 원래는 신경계 발달에서 절후 뉴런이 자율신경계의 발달 과정에서 부신 수질로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절후 뉴런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절후 뉴런이 부신 수질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써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쓰면 부신 수질이라는 건 자율신경계 중에 절후 뉴런 그리고 절후 뉴런과 부신 수질은 신경제로부터의 신경 발달을 한다라고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자율신경계 발생이라고 했으니까 자율신경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신경계의 절후신경이 부신 수질을 형성한다. 그래서 같은 자극을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12번입니다. 12번의 내용은 대표적인 미생물학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그 문항 중에서 보면 SOS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억 반응과 관련된 부분의 유전자들은 이 반응 전체의 제목, 어떤 책을 봐도 항상 이 반응은 사실은 SOS 반응이죠. SOS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평소에 억제인자인, 평소에 SOS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니은은 렉스A라는 단백질입니다. 렉스A에 의해 발현이 억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기고 하다 보면 렉A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서 렉스A를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렉스A에 의해 완벽하게 억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렉A라는 정상적인 세포의 수천 개가 존재한다. 자외선 등에 의해서 DNA가 심하게 손상이 되면 이제 렉A는 단일 가닥을 메우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렉스A 자가분해 촉진 렉스A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DINB 그 다음에 UMUCD 같은 게 있는데, 같은 기억 SOS 반응 유전자들이 발현이 촉진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쓰는 내용들을 보면 과라원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 기억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기죠. SOS 반응이고요. 니은에 들어가는 것들은 렉스A입니다. 렉스A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불활성화된 렉스A. 렉스A를 암호하는 유전자, 렉스A를 암호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그럼 기억은 SOS가 될 거고 니은은 렉스A가 될 거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복제 오류의 관점에서 DINB와 UMUCD 유전자의 기능적 산물이다. DINB, UMUCD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죠. 한 번쯤은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복제할 때 대장균의 복제에서 원핵생물의 복제, 일반적으로 중화효소, DNA 복제에 관여하는 중화효소가 5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1, 2, 3 그리고 일반적으로 4, 5가 있는데, 이 4, 5는 수선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여기서 DINB 내용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DNA 폴리머레이스 4가 됩니다. 4가 되고요. 여기에 UMU, CD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DNA 폴리머라제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산물의 기능과 DNA 중화효소 3, 일반적인 복제에 관여하는 주된 효소죠. 메인 효소입니다.
기능의 차이점을 쓰라라고 말했어요. 이 유전자의 기능적 산물은 DNA 중합 효소를 만드는 겁니다. 4와 5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물의 이 중합 효소의 기능과 정상적으로 DNA 중합 효소, 중합에 관여하는 복제에 관여하는 중합 효소 3의 기능의 차이점, 이 두 가지는 뛰어넘기 복제를 합니다. 뛰어넘는다는 건 오류가 있어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와 5 그리고 3의 기능적 차이는 뭐냐 하면 손상을 뛰어넘어서 오류를 많이 발생시키느냐 그리고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NA 폴리머라이즈 4와 5, 3 이걸 묶어서 요놈들하고 3의 차이점은 교정 기작이 있느냐 없느냐 됐죠? 그래서 교정 기작이 없다, 교정 기작이 있다 3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같은 말일 수는 있지만 교정 기작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오류율 발생이 높다, 오류율 발생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DNA 중합에서의 속도 차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 속도 비교이기 때문에 이건 전공 서적마다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점, 그냥 비슷한 차이점일 수도 있지만 차이점은 오류율이 높다, 오류율이 낮다. 수성 기작이 발달한다. 오류율이 높다. 오류율이 낮다. 수성 기작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수성 기작이 발달한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그 외에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는 붙여주셔도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공 A를 봤고요. 바로 쭉 이어서 전공 B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B는 앞쪽 내용은 오히려 더 쉬웠다고 해야 되나요? 더 쉬웠던 내용이고 뒤쪽 내용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1번을 보면 심장의 심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판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방실판은 그러니까 방과 실 사이의 판은 무엇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줬어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방실판은 3000판이다 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2000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 내용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구조를 알고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0판 그리고 제2심은 좌심실과 우심실 심실이 이완할 때 무엇과 폐동맥으로부터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막는다. 우심실은 폐동맥이고요. 좌심실은 뭐가 되냐면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다른 어려움 없이 기억은 2000판 그리고 니은은 대동맥입니다. 사실은 그림 부분도 별 필요가 없었죠. 2000판과 대동맥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고요. 2번 문제도 사실은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전적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제가 거의 유사 출제 문제는 진짜 임용 초기에 나오고 언급이 잘 안 됐던 부분이죠. 리조비움 콩과 식물에서 볼 수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리조비움의 전사조절 단백질인 NOD에 결합하여 무엇의 생합성을 촉진한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뿌리혹 박테리아를 형성할 수 있는 콩과 식물에서 분비되는 게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플라보노이드를 분비하면 그 이후에 리조비움이 이 플라보노이드의 자극을 받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NOD에 결합하여 뭐의 생합성을 분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노드 유전자입니다. 됐나요? NOD 인자 또는 NOD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NOD 인자, NOD의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다.
전사를 활성화하죠. NOD 인자의 신호를 받은 식물은 뿌리틀을 구부려서 이렇게 리조비움을 포획합니다. 포획하게 되고 관상형 구조, 감염사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테로이드 주변에 막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형태, 이 뒤의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우선 형태를 니은은 신비오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은 노드 인자, 노드라고 하면 되고 니은은 신비오솜인데 여기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어를 적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이후에 레그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노드 인자, 니은은 신비오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교육론은 잠깐 두고요. 6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유류 세포가 마이토젠의 자극을 받는다. 이것도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마이토젠 자극에 의해서 분열을 하면 마이토젠 자극이 부족하면 세포 주기가 어느 단계에 머무냐면 지원기 단계에 머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CDK4와 6와 관련된 이 내용은 실제 지원기 단계에서 S기로의 진입, 즉 실제 이 모델은 S기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기 단계에 계속 세포가 머물다가 휴지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는 G0기죠. G0 단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마이토젠 결합에 의해 포유류 세포 A의 세포 주기 단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디귿, 활성화된 CDK4와 6, A 복합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A는 뭐냐면 CDK와 결합하는 건 사이클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이클린인데 사이클린 D입니다. D, E, B, A 이런 식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사이클린 D가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세포 주기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RB 단백질, 망막아종 단백질, 세포종 단백질이라 부르는데 활성화된 RB 단백질이 불활성화된 전사조질 인자 E2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2F를 불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활성화되었다는 건 CDK가 사이클린과 결합되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되면 인산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된 복합체가 사실은 RB를 뭐 하는 거냐 하면 인산화시키는 거죠. 인산화시키면 불활성화되고 불활성화되면 불활성 상태에 놓여있던 E2F 불활성화된 전사조질인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6번 문제에서 기억에 대한 건 지원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G0기가 될 겁니다. 디귿에서 A에 해당하는 사이클린의 명칭, 사이클린이라 했기 때문에 사이클린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린 T가 될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마지막 문제에서는 세포 A에서 RB 단백질의 불활성화를 유도하는 작용기와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그러면 RB 단백질의 인산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위에 적으면 RB의 인산화, 작용기인 인산기를 붙인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RB 단백질의 불활성화에 일어나는 세포주기 단계의 변화를 쓰라고 했습니다. 세포주기 단계가 변화되는 걸 꼭 써줘야죠. 그러면 얘는 지원기에서 S기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산화라는 내용, 단계의 변화에 대한 그 다음에 사이클린에 대한 내용 있죠. 그럴 때는 요게 0.5점, 0.5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점, 2점, 3점, 0.5, 0.5, 4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 7번 문항 보면 아마 문제를 다 보셨을 거라서 그렇게 제가 꼼꼼히 읽진 않을게요. 하나 알아두실 게 mRNA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어떤 표적의 유전자 RNA와 결합하여 그 RNA를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번역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린 잎에서는 X의 발현입니다. 이 mRNA 유전자 X, 그러니까 mRNA와 관련된 거죠.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데 어린 잎에서는 메티로가 안 되고 어린 잎에서는 발현이 된답니다. X가. 노화된 잎에서는 발현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X, 발현된 X의 표적 유전자는 B 아니면 D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해서 mRNA를 가지고 cDNA도 만들었고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리얼타임 PCR을 하고 할 때 여기에서 보면 TM 값은 B의 특이적인 프라이머가 D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B의 특이적인 프라이머가 D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보다 높은 겁니다. TM은 기본 핵산 DNA 이중 가닥이 50%가 변성될 때의 온도를 TM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발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첫 번째 문항을 보면 DNA 염기 서열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현상의 명칭은 뭐냐? 이게 또 하나의 논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가장 타당한 답은 사실은 후성유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될 게 뭐냐 하면 이 후성유전학의 예시나 방법 등에 보면 메티라가 가장 크게 관여하거든요. 그의 예로 보는 사람도 있고 관련된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유전체, 유전자 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어는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후성유전학이 정답으로 채점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체 각인은 요거는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넣어서 채점을 할지 아니면 유전체 각인은 조금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후성유전학만 채점을 할지 요거는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건 후성유전학이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서 보면 B의 특이적인 프라이머와 D의 특이적인 프라이머 GC 함량이 더 높은 것을 제시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B의 특이적인 프라이머가 D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보다 TM이 높다라고 했어요. TM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변성시키는데 그만큼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BD 보면 B가 훨씬 더 TM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B가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GC 함량이 높은 거 B가 더 높다. 그 이유는 GC는 ATF의 3중수소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GC 함량이 높을수록 변성시키는데 더 많은 온도,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D 중 mRNA 유전자가 X 표적 유전자의 무엇인지, 어디에 이제 결합하는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발현량과 비교해봐라 라고 말했죠. RT-PCR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틴 유전자를 대조군처럼 보시고요. 요렇게 형광 세기를 일정하게 잡았을 때 형광 세기를 일정하게 잡는다면 요런 상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B 유전자의 경우에 보면 즉 사이클 수가 훨씬 더 많아야 유전자가 똑같은 액틴 유전자 대조군만큼 나왔다라는 말은 이 유전자가 적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적게 발현되었다, 적게 있다는 얘기고, 즉 시간이 더 짧은데도 액틴 유전자가 더 많이 사이클을 돌아야 될 만큼 나왔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는데 요 내용을 볼 거라서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에 B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D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mRNA의 표적 유전자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mRNA가 발현이 안 되니까 노화된 잎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린 잎에서 발현되는 표적 유전자는, 표적이라는 건 결합을 하면 그 유전자를 분해시켜서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B 유전자를 표적 유전자로 삼기 때문에, 즉 발현된 X가 B 유전자의 표적 유전자로서 결합하여 분해를 시켜버리니까 사이클 수가 훨씬 더 많이 돌아야 그만큼의 형광 세기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유전자인가 라고 말하면 B 유전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말해라 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유전자 발현량 X가 많아질수록 뭐하고 결합한다고요? B 유전자와 결합하여 B 유전자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이클 수가 있어야만 B 유전자가 액틴 유전자만큼 발현량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X는 어디에 결합하기 때문에? B 유전자에 결합하기 때문에 뭐 동일 사이클 수에서 훨씬 더 많은 D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훨씬 더 적은
뭐 비유전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사실은 8번 문제는 조금만 어떤 지식을 떠나서 어떤 이해력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산작용, 전기압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정산율이라는 건 잎 내부의 전기압과 잎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의 물의 전기압 차이에서 일어난답니다. 이 차이에서 일어나고 비례한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클수록 정산율이 높다, 정산을 잘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정산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산율은 기공저항과 그리고 확산저항, 경계청저항의 합에 반비례한답니다. 이 합이 크면 정산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정산은 풍속과 대기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포화수증기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제시되면 정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뭐 했을 때? 내부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온도가 올라갈 때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에서 풍속 증가가 잎의 기공저항과 경계청저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씩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공입니다. 기공이 나와 있다 볼 때 이게 식물의 사실은 내부라고 보고, 내부 보면 여기에서 기체가 이동할 때 저항받는 게 기공저항입니다. 그래서 기공이 닫히고 열림에 따라서 기공저항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걸 잎의 이쪽이 이제 뒷면입니다. 뭐 윗면, 그림상으로는 위로 보이는데 뒷면이라고 합시다. 뒷면이라고 보면 여기가 경계청 저항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물었던 건 풍속의 증가, 바람이 불게 되면 여기 있는 확연히 느껴지는 게 여기에 경계청 저항을 생성하던 이 기체들의 이동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낮아지냐면 경계청 저항은 낮아집니다. 경계청 저항은 확연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경계청 저항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기공이 일부 열려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풍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기공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청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의 나가는 기공 저항과 없는 상태의 기공 저항은 아무래도 여기에 기공 저항도 굳이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거나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에 경계청의 합에 반비례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실제 여기에서 풍속이 증가되면 잎의 기공저항 감소, 경계청 저항이 감소, 그러니까 합이 감소되는 거죠. 감소에 의해서 정산율은 증가하게 되겠죠. 정산율은 증가하게 된다. 둘 다 감소, 합도 감소. 그래서 풍속 증가가 이 두 개의 값을 감소시키고 정산율은 높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밑줄 친 이연의 이유, 온도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포화 전기압 변화에 따른 밑줄 친 변화와 관련되어서 설명해라. 온도가 상승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온도에서 온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랐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변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 중의 전기압과 식물 내부의 포화 전기압의 차이가 커집니다. 사실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차이 값이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나오죠. 그게 정산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연의 이유, 온도가 올라가면, 식물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전기압의 변화가 커져, 또는 양의 값을 가져, 또는 증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정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크게 문제없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일주기에 대한 조절인데 이게 아마 많이 안 보셨다면 조금 낯선 문제에 들어갈 것 같고요. 2만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된다. 시계세포 기능을 한다. 일주기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C 교차 띄우고 상핵. 바뀌었네요. SCN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C 교차 상핵 SC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그림을 보면 빛이 들어오고 기억 SCN C 교차 상핵으로 전달이 되고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샘하고 관계가 있고요. 여기에 ABC들을 이야기해 보면 AE의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막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A는 간상세포가 될 것 같고요. B는 신경절세포, 그리고 C는 원추세포, DE는 또 다른 간상세포가 될 것 같습니다. 파장이 다른.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앞에 적었다시피 C교차 붙이든 띄우든 상핵 또는 SCN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일주기 시계 보정에 이용되는 광색소인 멜라놉신의 흡수에 대한 거, 그건 청색 파장과 관계되는 B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B로 그냥 답을 하셨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1.1점이 있고요. 호르몬의 명칭을 쓰고 라고 했습니다. 호르몬의 명칭은 멜라토닌이죠. 그리고 청색광 노출이 숙면을 방해한다. 청색광을 아까 흡수하는 게 멜라놉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색광을 흡수하는 멜라놉신의 활성에 의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사실은 일주기 조절을 동조화한다 또는 일주기 조절을 방해한다, 일주기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 청색광이 꼭 B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멜라놉신에 흡수되어 중요한 건 멜라토닌의 생성이 억제된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번 문제, 아모니아 탄소 골격으로 전달되는 동화 과정입니다. 동화 과정 1, 2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GDH, 글루탐산 탈수소 요소, 여기 아미노기 전이 요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글루타민 합성 요소, 글루타민 합성 요소 GS라고 부르죠. GS.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제 글루탐산 생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GO, 여기 보면 GAT라고 부르죠. 그래서 GAT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루탐산과 바뀌는 알파케토 글루타르산과 바뀌는 건 글루탐산이고요. 글루탐산이 아미노기에 대한 반응으로 바뀌는 건 얘는 글루타민이 됩니다. 여기는 아미노기 전이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쓰라. 기억은 글루탐산, 니은은 글루타민.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괄호 안에 기억, 글루탐산 탈수소 요소가 아미노산의 이화 과정과 그 다음에 첫 번째의 동화 과정에서 촉매하는 반응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근거로 이 농도에 따라서인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글루탐산이 이렇게 알파케토 글루타르산과 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화라고 보면 반대로 이런 반응도 거칩니다. 요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반응처럼 알파케토 글루타르산과 아미노기가 만나서 합성되는 동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동화가 되겠죠.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게 사실은
GD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아무리 봐도 할 수밖에 없는 건 글루탐산 탈수효소가 아미노산의 이화 과정과 동화 과정에서 촉매하는 반응, 가역 반응을 촉매한다. 글루탐산을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꾸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 암모니아를 붙여 글루탐산으로 바뀌게 하는 상호 전환 과정에 관여한다. 반응 두 개 양분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비교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를 근거로 농도에 따라서 화학적인 부분인데 이 NH4의 농도가 높아지면 화학 평형에 의해서 반응이 동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농도가 낮아지면 이화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농도에 따른 원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원은 지금 이 반응이죠. 동화 반응이죠. 그래서 NH4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원 반응이에요. 동화 반응, 원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원 반응이 활발하다. 그래서 이 농도가 높을 때, 농도에 따른 이야기니까 농도가 높을 때 일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일의 반응을 이용한다. 일의 반응을 진행시킨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글루탐산과 글루타민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에 대한 비교 설명, 양쪽으로는 비교 설명과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1.1점, 그 다음에 비교 설명, 그리고 농도에 따른 방향성, 일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4점으로 채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생명 마지막 문제인데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쉽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중학교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해양대인데 보시면 해양의 대양대에서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열대 해양의 대양대와 온대 해양의 대양대입니다. 됐나요? 열대와 온대 해양의 대양대인데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열대 해양은 온대 해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겠죠. 표층수에. 그래서 표층수가 아무래도 똑같은 거라도 더 높은 B가 열대 해양이 될 거고요. A가 온대 해양이 됩니다. 됐나요? 2가 여기서 보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가 플랑크톤의 변화 보면 온대가 되고 1이 별 차이가 없는 게 열대가 되게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명칭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이제 산소 농도가 높은 표수층과 그 다음에 차갑고 산소 농도 낮은 심수층에 급격한 온도 기울기를 보이는 이 부분이죠. 표층수와 심층수 사이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기울기를 보이는 이 부분의 명칭은 수온약층이죠. 밑줄 친 이연이 해양의 1차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보면 여기에 보면 1차 생산력은 빛과 양분의 가용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했거든요. 빛과 양분의 가용성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연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도현상 섞어버린다는 거죠. 전도현상은 수온 약층이 사라진다. 그 말은 아래 위층, 표수층과 심수층을 섞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에 미치는 영향, 전도현상이 일어나면 전도현상에 의해서 수온약층이 사라지고 뭐가 섞이는 겁니까? 양분과 빛의 균등 재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생산력이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1차 생산력의 영향, 1차 생산력이 높아진다. 위에 빛과 그 다음에 양분의 전도 현상에 의한 순환, 섞임 현상 때문에 1차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AB 1, 2 중 열대 대양대를 모두 선택해라. 열대니까 B와 그 다음에 1번이 될 겁니다. B와 1번이 되고 여기에서 보면 열대 해양대에서 1차 생산력이 높은 지역이 형성되는 이유를 표층 해수로 인한 연관지어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표층 해류로 인한, 해류라는 건 1년 내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의 흐름, 바닷물,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게 두 가지입니다. 연관지어 설명해라 라고 물어보면 이거의 답은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적도 중심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한 해류의 반대 방향 이동입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한 해류의 반대 방향에 대한 이동.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성입니다. 용성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적도 방향, 물이 빠져나가서 다시 올라오는 용성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류의 이동 방향과 용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설명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11번 문제 자체는 사실은 이 문항은 어디서 따왔는지 이제 이렇게 찾았을 때 보면 일반 생물학 책에 아주 뒤쪽에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고 기초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편안한 부분이죠. 어떤 학생들은 이 문항을 보고 생물 시험이냐 지구과학 시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금은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설 강의, 정답에 대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 총평, 그리고 2026학년도 간략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슬라이드 한 4개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한 4주간,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 4주간 사회 모의고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적중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그림 보셨죠? 가장 기본적인 문항의 속시식물의 중복수정에 대한 부분들, 속시식물의 중복수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제 이름은 정단이죠. 정단이 선생님의 제2회 모의고사 전공 A 11번 문항이 사실은 내용 정답적으로 이제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중, 일부 내용이 같은 내용들, 즉 배젖을 물었고 속시식물의 형성 과정, 배낭을 물었습니다. 실제 분류를 설명드리면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과 관련된 것들, 식물군에서 배젖의 형성 과정, 그리고 검색표를 따지면서 배젖에 대한 핵상을 3배체 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풀면서 제가 속시식물의 중복수정과 그 다음에 겉시식물의 수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의고사를 봤다면 이 전공 A1의 1번 문항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또 있었고요. 또 어떤 문항이 있냐 보면 어떤 한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름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실제 올해 전공 A의 10번 문항이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혈액형이나 본베이 형태는 아니지만 두 번째 물음 유전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의 문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전공 A 3번 1회 때 역시 나왔던 건데, 대립유전자 C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유전학적 용어, 유전학적 현상을 설명해봐라. 똑같이 상위성, 상위유전이라고 답이 됐죠.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항을 보면 전공 B의 1번 문항입니다. 그림만 봐도 그래프가 똑같죠? 줄을 몇 개 이렇게 그어둔 거 빼고는 훨씬 더 조금 더 약간 단순화되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실제 똑같은 그림, 시간까지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2000판과 3000판, 그리고 대동맥이라든지 폐동맥, 순환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2000판과 대동맥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2000판과 대동맥이 제시되어 있고 정답과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그림, 제시 그림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 B의 10번 문항이었죠. 보통 일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다루지 않았다. 이 부분은 너무 좀 구석져 보여서 다루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질소 동화, 즉 이 동화 과정, 아미노산 그리고 암모니아의 동화 과정에서 나온 기본적인 회로들,
정확히 제1회 모의고사 전공 B-9번 문항에 실제 동화의 과정을 다뤘었습니다. 그때 나온 기억 니은에 대한 물음도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과 글루타민,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과 글루탐산을 물었지만 실제 설명 과정에서 이런 글루타민이라든지 그 외의 아미노산들, 유기산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도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다면 결국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앞부분 내용들은 정답으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임용생물은 사실은 이 그림은 생물을 친 사람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연선택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의 자연선택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시험은 분단성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분단성 선택이라는 건 여기에 선택압을 봤죠. 도태 선택압을 봤는데 이번 문항만 보면 사실은 좀 양극단성의 문항이 많았다. 즉 굉장히 쉽거나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건 한 번도 보지 못한 좀 더 지엽적이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는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이렇게 분당성 선택이 되면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커트라인이 오를까요? 제 생각은 비슷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문제를 되게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 양극단에 있는 일부 소문항들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 소문항들은 사실은 변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거나 대부분의 학생이 답안을 다르게 작성하거나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어렵게 느껴졌던 몇몇 문항들, 지엽적으로 느껴졌던 문항들은 사실은 크게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문항과 그 외의 문항 사이에서 다시 뭐가 될 거다? 정규 분포가 될 거다. 그래서 올해 예상은 작년과 거의 커트라인은 비슷할 거다. 70점에서 75점대 사이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항을 내가 좀 쓰질 못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난이도가 높았던 몇 개의 소문항들은 사실은 답을 유추하기도 어렵고 그 자체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는 문항으로 그 문항에 대한 실수나 틀렸다 하더라도 크게 당락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총평 2025 임용생물은 자연선택에서 분단성 선택이었다. 하지만 1차 커트라인은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뭐 포기 이런 건 아니죠. 이제 기대하면서 2차 준비하셔야죠. 혹시 아직까지 학부생이나 이제 초수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전공 내용학과 교육론에 대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내용학은 이제는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건 너무 쉬워서 또는 임용에는 출제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어서 또는 가볍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라고 말하는 건 정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기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심화라는 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전공의 강론서의 깊은 부분까지 차근차근 읽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어지면서 그 폭대로 깊이가 생긴 게 아니고 부분마다 좁게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러면 사실은 중심이 되는 교재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중심이 되는 건 가장 일반 생물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생물학적인 걸 먼저 보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어떤 한 몇 문항 때문에
강론서를 보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론서를 정확하게 익힌 이후에 주요 토픽, 즉 기출문항 플러스 주요 토픽에 대해서 강론서에 심화된 부분을 더하는 방식의 공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은 기출문제하고 너무 관련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기출문제하고 너무너무 관련이 있고 생물 공부, 임용 공부를 해본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정말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전혀 주요 토픽을 피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주요 토픽이다. 누가 봐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토픽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와 심화 중심으로 하시되 주요 토픽 중심이라는 건 기출문항 그리고 그 기출문항 외의 꼭 생물학적으로 봐야 되는 주요 토픽들에 대해서 기초와 심화를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론입니다. 교육론은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답안 풀이를 하진 않았고, 교육론의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추세이지만 학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예전에는 교육론이 기존에 존재하는 교육론 책, 과학교육론 책을 많이 보고 내용을 외우고 개념을 외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쓰는 거였다면, 실제 현재 전공의 생물교육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크게 큰 뼈대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대 학습이라고 한 게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를 봐라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루는 큰 내용들을 보되 그 큰 내용들을 뼈대로 잡고 필요한 건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책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성이 있는 답안들, 실제성과 연계된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전공은 2026학년도 딱 1년 후에 시험을 친다면 올해와 같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올해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절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전공의 교수님이 출제를 들어가시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져 버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전공 내용학은 여튼 기초와 심화, 토픽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건 뼈대만 큰 줄기 위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아주 세부적으로 특이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의 흐름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2차 발표나기 전에 2차가 꼭 됐으면 하고,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간절히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공 내용학, 교육론에서 한두 문제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 2차 준비에 집중해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최종 합격까지 제가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